네, 이번서는 대표 해외주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무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요새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엔비디아 실적이었고 둘째가 잭슨홀 컨퍼런스였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은 굉장히 그 의미가 이번에 남달랐는데요. AI 테마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었죠. 다만 잭슨홀 이슈는 이 방송 촬영 이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없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언급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가 미리 압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미국 금리가 거세게 다시 상승 곡선을 타면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5%까지 넘기도 했죠. 이런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매크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현재 국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차트는요. 전 세계 투자에 사실상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록 발표 이후 나스닥 100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 순위 여기 나왔습니다. 탑 10 순위 올라가고 있고요. 먼저 상승률부터 보시면 두 자릿수로 상승한 종목이 단 한 가지 모더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더나가 돌연 오랜만에 이렇게 순위에 나타난 이유는 미국에서 오는 가을에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놔야 하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발생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 순위에 보시면 여기 7위에 있는 리제네론 파마스티컬스 그리고 9위에 시젠까지 이처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 강세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헬스케어 부분은 보통 시장의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운 최근 증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 민감주 역할을 하는 섹터도 포함되어 있는 게 좀 흥미롭거든요. 바로 2위에 있는 AI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종목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종목인 5위에 있는 펠로알토가 3위네요. 네, 3위에 있는 펠로알토 네트워크스와 5위에 있는 데이터 도그의 경우에는 펠로알토가 대단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과거 순달람에서 둘 다 다뤘던 적이 있어서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종목으로 여기서 달려볼까 하다가요. 직전 시간에 제가 엔비디아를 다뤘긴 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저 또한 관심이 너무 많고 시장의 중심 테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오늘은 순달람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종목으로 한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엔비디아 말씀으로 본격 넘어가기 전에 좀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국 증시를 사실상 하드캐리하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곳들은 바로 빅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빵도 있었고요. 마가라는 것도 있었지만 AI 열풍이 생긴 이후로는 Magnificent Seven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입에 좀 안 붙어요. 그래서 칠공주라는 말로 좀 의역을 해서 이 칠공주가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칠공주라 하면 여기 밑에 로고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테슬라를 합친 말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시기가 일종의 시장 약세 시그널을 만들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과거 이 시기를 한번 보실게요. 이 가장 높았던 이 시기. 이 시기가 바로 2021년 12월이거든요. 이때 칠공주의 시가총액은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29.1%라는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후에 증시는 보시다시피 1년 가까이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때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뤄진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겠지만 빅테크에 자금이 많이 쏠린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비중이 다시 이렇게 올라서 28.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 상승 속도가 빠르게 올랐는데요. 이것은 AI 테마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 다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저 과거의 흐름을 똑같이 반복을 할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7공주 중에서 이 중에서도 올해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구가한 대장주 엔비디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지난 23일 장 마감 이후에 한국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의 실적을 냈는데 주식시장이 그다지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을 것은 엔비디아 실적뿐이다 라는 생각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 기대감 자체가 그래서 이미 엄청 높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기대감조차 이겨내는 실로 엄청난 실적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이 이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총 5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게임, 전문 시각화, OEM, 그리고 자동차 관련입니다. 지난 분기 총 매출이 135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3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 센터 매출이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유는 당연히 AI 열풍과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품이기 때문인 결과입니다. 더욱이 대단한 것은 예상 매출치보다 무려 33%가량 데이터 센터 매출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그러니까 한 개 분기 만에 2.4배의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업부도 웬만큼 잘하기는 했지만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워낙 폭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분기별 매출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회색 막대가 그 매출액들입니다. 분기별 매출액이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이번 분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저도 잘 못 봤을 정도인데요. 연간 성장률로 따지면은 여기 171%라는 무시무시한 성장이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비중이 커지면 좋은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진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총 마진이 70%를 돌파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엔비디아의 사업부별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를 상징하는 녹색 막대를 보시면 됩니다. 과거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3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 그래픽 카드 부분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예전에는 차지했었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매출의 76%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단순히 GPU와 서버 하드웨어를 파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AI 반도체로 고객들이 만들고자 하는 AI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 AI를 어떻게 배포할지, 또 어떻게 더 연산력을 확장할지, 보안은 어떻게 할지,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갖가지 등등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함께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팔릴 때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같이 팔아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보다는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난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를 위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매출 총이익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60% 중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다가 잠깐 꺾였다가 다시 지금 껑충 70% 넘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마진 상승폭이 한 4%포인트 올랐으니까요. 매출이 오르는 속도보다 마진 상승률은 더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내용이 좋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달람이 엔비디아 실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굉장히 놀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 여기 나왔네요. 바로 중국 이슈였는데요. 직전 시간에도 순달람이 강조를 좀 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근거로 제가 든 게 바로 중국의 수요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게 중국한테는 AI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고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체 상품까지 곧 또 다른 제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고객들이 서둘러서 막 높은 가격을 부담해 가면서 엔비디아 제품을 싹쓸이 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왕서방덕에 최대한 높은 마진을
얻으면서 물량을 떠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매출 비중이 폭증하지 않을까 했던 게 순달람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젠스낭 CEO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을 준 것이죠. 네, 틀렸습니다. 중국 매출은 데이터 센터 총 매출 중에서 원래도 20%에서 25% 정도 차지했었는데 저번 분기에도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밝힌 대목이었거든요. 참으로 놀란 부분인 것이 중국 고객들이 웃돈을 주고 산 게 아님에도 아까 저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엔비디아의 GPU를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의 한시적인 매출 폭등으로 실적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높은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관련한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있다고 한들 즉각적인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좀 일종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현지의 반응, 그러니까 월가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 표를 보실게요. 이게 지난 4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EPS의 역사를 기재해 본 겁니다. 이번 분기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30%가량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30%의 실적 예상치와 괴리를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30%나 틀렸다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녹색 박스를 제가 그려놨다시피 과거에는 이렇게 괴리가 컸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나마 높았던 게 작년 11월 중순 때의 실적이었는데 이때는 암호화폐 중에서 이더리움이 있죠. 네,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GPU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실적 예상을 하기 힘들어졌던 일시적인 이유가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훨씬 실적 예상치와의 괴리가 지금 커졌다는 것은 생성 AI의 열풍과 AI 서비스를 위한 기업들의 현실적인 투자 열기를 월스트리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은 직후에 월가에서는 서둘러서 목표가를 아주 높게 고쳐 잡았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돼요. 제가 찾은 곳만 36곳의 투자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단 한 곳만을 빼놓고 여기 매수 다 매수 의견이더라고요. 목표가 평균은 665달러고 최고가가 무려 1,100달러입니다. 목요일 종가가 471달러였는데 혼자 매수가 아닌 중립 의견을 냈던 곳이 모닝스타였고 이곳의 목표가도 48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보다 높았었죠. 이렇게 실적 폭등을 내면서 PER은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PER은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평균 이하라는 건데 여기서 왼쪽 그래프부터 보실게요. 제가 다음 4분기 실적 기준, 그러니까 4개 분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주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회색 영역이 바로 주당 순이익 예상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저기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이 있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회색 영역이 갑자기 저렇게 피레침처럼 위로 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실적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적 예상치,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면 PER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다음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ER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추이인데요. 5년 동안에 엔비디아의 PER 평균이 39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PER은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PER이 굉장히 높다, 밸류에이션 부담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은 실적이 워낙 고공성장하다 보니까 평균치보다 오히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실적 말고도 조금 더 큰 그림, 더욱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 GPU 판매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이제 GPU를 제일 많이 사는 기업들이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인데요. 이곳에서 GPU를 굉장히 많이 사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또 AI 반도체를 자체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GPU가 많이 팔리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또한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한 달 전쯤에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왼쪽 밑에 여기 있는데요. 본인들이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 그러니까 알고리즘 능력은 본인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고 실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굉장히 제약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뭐냐고 했냐면 바로 연산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GPU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더 많은 GPU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만약 엔비디아로부터 충분한 GPU를 확보할 수가 있다면 도조,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용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 다른 빅테크들이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 기술로서, 범용 하드웨어 기술로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챗 GPT다, 구글의 바드다 이렇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GPU가 수만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GPU가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면서 쿨링 비용이라든가 전력 비용이 엄청나게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언어 모델을 쓰자. 작은 AI 서비스를 만들자. 그러려고 한다면 알고리즘을 좀 개선해서 작은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자 하는 흐름이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는 GPU 수요가 생각보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찾은 재밌는 정보인데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챗GPT를 좀 매일매일 같이 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챗GPT를 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성능이 예전만 못합니다. 저는 GPT-4를 유로로 결제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성능이 좀 체감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제가 GPT-4를 쓰다가 조금 의아한 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그러니까 GPT-4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성능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았었거든요. 번역도 못하고 요약도 옛날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연구 결과가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난 3월보다 6월 성능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성이라든가 응답률에 있어서 과거보다 계속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화살표가 왼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능이 떨어진 게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픈 AI가 챗 GPT의 성능을 왜 내린 걸까요? 도령 왜 내린 걸까요?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가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더 많이 사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AI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GPU를 엄청나게 돌려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의 경우에 내년에 파산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픈 AI의 경우에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 비용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시장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GPU 숫자를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시피 AI 서비스가 더욱더 확장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일반적인 성능이 과거보다, 아니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이 흐름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GPU의 소요에 대한 걱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젠슨항 CEO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강조한 단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Accelerated Computing, 그러니까 가속화된 컴퓨팅이고요. 이게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쉽게 말해서 AI 연산을 위한 특정 로직, 특정 펑션, 특정 기능을 강조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로 GPU가 이런 역할을 해요. 가속화된 컴퓨팅.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생성 AI, 이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각각에서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 시대적인 변화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그럼 이 GPU를 어떤 사람들, 어떤 기업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하고 많이 사가는 기업들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 매출의 50%가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바로 초거대 AI 훈련과 추론을 목적으로 엄청나게 지표를 많이 사들입니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무려 1,300조 원 가량 되는 엄청난 시장 규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약 한국 돈으로 320조 원 정도의 자본 지출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젠스당 CEO가 직접 밝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가는 기업들은 바로 SNS, 인터넷 플랫폼 기업입니다. 뭐 메타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위챗이라든가 그다음에 틱톡 같은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더욱더 강화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GPU를 많이 사들이게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것 AI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고도로 개인화된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선화된 서비스가 바로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릴스라든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나한테 딱 맞춤형 광고가 뜨면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데 이 구매 전환율이 맞춤형 광고가 AI 서비스로 가능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효과가 좋아지니까 광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SNS 플랫폼 기업으로 입장으로서는 매출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가 엔비디아의 GPU를 굉장히 또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반 기업들인데요. 지금은 매출 비중의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장 적은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향후에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일반 기업들 비중인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라든가 광고 기업 WPP, 그다음에 뭐 어도비라든가 그다음에 엑센처 같이 이 기업들이 만약에 본인들의 AI 추론 작업을 위해서 GPU를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수천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젠스당 CEO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가 쓰일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서 AI 서비스를 써야 되고 그래서 GPU가 필요해진다라는 말로 귀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모든 기업들이 GPU를 사가지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도 회사잖아요. 엔비디아가 본인들이 GPU를 만들면 본인들의 생산성 먼저 올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AI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다. 엔비디아 내부에는 뭐 자율주행 팀이라든가 생성 AI 팀이라든가 뭐 로봇팀, 심지어 옴니버스 팀까지 각가지 AI를 사용해야 되는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이 AI 서비스를 본인들 거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오른쪽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왔거든요. 이 표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어떤 반도체를 설계할 때마다 그 설계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 아키텍처의 네이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아키텍처의 네이밍이 바뀌게 되는데 이 네이밍이 바뀔 때마다 그 시기를 제가 적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세대가 넘어갈 때 얼만큼 걸렸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여기 출시 시기를 보시면 과거에는 다음 아키텍처 네이밍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 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한 뭐 3년까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호퍼 아키텍처에서 에이달 러블레이스로 넘어가기까지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의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고 있고 AI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본인들의 생산성 혁신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마지막으로 재미가 만든 재밌는 걸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려본 건데요. 우선 왼쪽 테이블 표부터 같이 봐보실게요. 매그니피선트 7, 그러니까 다른 7개의 빅테크들과 비교할 때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특히 비싼가 안 비싼가를 정리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ER이 35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8.5배, 애플이 27배, 알파벳이 19.5배, 아마존 34배, 테슬라 53.5배, 메타 18배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비싼 게 사실이죠. 70주들의 평균 PER이 27배인데 이보다 30%가량 높은 35배의 PE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과거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밑에, 가장 밑에 부분을 보시면 돼요. 5년 동안 엔비디아의 PER이 원래도
원래도 다른 빅테크들보다 33%가량 할증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난 5년에 걸쳐서 엔비디아에게 거는 기대는 지금이 5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크지 않나, 기대감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빅테크 종목들이 하나같이 함께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겠지만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이거 그려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엔비디아의 PER 프리미엄을 Y2K 아시나요? 네, Y2K 시절 시스코 시스템즈와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PER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PER이 S&P 500 전체 시장의 PER보다 몇 배가 더 높은지를 계산한 값입니다. 그리고 Y2K 시절, 그러니까 2000년이 도래하기 전 인터넷 세상이 찾아온다라고 막 희망이 가득했던 시기, 시스코 시스템즈와 최근 엔비디아의 모습이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 유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엔비디아는 여기서 곧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최근에 많았었습니다. 여기서 검정색 선이 아까 1997년 11월부터 시스코 시스템즈의 PER 프리미엄이고요. 녹색이 엔비디아가 2021년 3월부터 나타낸 PER 프리미엄입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시스코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하게 되어서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물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고 비슷한 정도로 흘러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스코 시스템즈와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시스코는 수동적인 데이터 이동 장비를 팔았던 회사였고요. 엔비디아는 능동적으로 데이터 생성 장비를 파는 회사입니다. 손과 머리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떠올려 보면 과거와는 다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또 행복 회로를 돌려보는 순달람은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